국방의 세계에서 신뢰란 곧 거대한 강대국과의 오랜 역사와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십 년의 동맹을 믿고 검증된 강자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창한 역사 대신 담담한 숫자와 일정표를 내밀었고 강대국의 이름값 대신 약속이라는 가장 단순한 원칙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실패했어야 할 이 나라의 무모한 도전은 노르웨이에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열었고 마침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예상할 때 세계를 뒤집어버린 이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이지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만 형광등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창밖에는 노르웨이의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무거운 공기가 유리창을 넘어 회의실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에리크 안데르센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위원회 산하전략분석실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노르웨이의 안보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 일이에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쳤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회의실이었는데 공기의 무게가 달랐어요. 그날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단순한 계약 하나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진 뒤로 유럽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었죠. 어제까지 이론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노르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육군의 장거리 화력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보강이 아니에요. 전략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간과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무기를 도입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빨리 전력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노르웨이 육군은 수년간 화력 공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저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직업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그 무게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 조용히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류는 이미 3번이나 읽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잡고 싶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야 맞겠죠.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3곳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나라, 3기업. 그 이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선택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 이름들 중 하나를 보며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어 메모지 위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신뢰, 속도, 실행력. 이 3가지를 충족하는 쪽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저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공식 검토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부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10명에게 물어보면 8명은 미국을 말했어요. 나머지 2명은 유럽을 골랐죠. 한국을 입에 올린 사람은 제 기억에 처음엔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 목록에 한국이 올라왔을 때 일부 팀원들은 의아해했어요. 한국이요?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냥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죠. 그 분위기가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 흐름 안에 있었으니까요. 미국 쪽에서 제안한 것은 하이마스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체계였죠. 실전에서 수도 없이 그 효과가 확인된 무기 체계예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위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이마스라는 이름은 이미 국제안보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이마스라고 말하면 회의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들이 끄덕여질 정도였어요. 유럽 쪽에서는 KNDS가 후보로 올라왔어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고 나토 표준과의 연동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죠. 유럽 기업이라는 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랫동안 쌓아온 협력 네트워크도 있었으니까요. 그 두 이름 사이에서 우리 팀은 꽤 오랜 시간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은 미국이겠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딱히 반박하지 않았어요. 실전 검증, 나토와의 협력 역사, 공급망의 안정성. 미국 체계가 가진 장점들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이걸 부정하는 건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편함이 뭔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뭔가 하나가 계속 걸렸어요. 납기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몇 년 뒤의 최강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체계였거든요. 유럽 안보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좋지만 늦게 오는 무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체계라도 공백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여러 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국 쪽 납기 일정, 유럽 쪽 납기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쪽 납기 일정,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납기 일정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오탈자인가 싶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짧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했죠. 페이지를 넘기고 각 줄을 찾고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숫자 맞는 거야? 동료가 잠깐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론을 향해 달려가던 흐름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의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작은 순간으로부터요. 한국 측이 제출한 제안서는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페이지마다 숫자가 빽빽했고 도표와 운용 시나리오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색상 구분도 명확했고 각 수치마다 출처와 근거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 그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형식적인 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규모의 계약에서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훑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사거리였습니다. 기본 모델도 충분한 성능이었지만 확장 모델은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노르웨이가 방어해야 하는 지형과 전략 중심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거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 범위를 그려보면 전략적 선택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보고서 옆에 지도를 꺼내 직접 그 반경을 표시해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어요. 둘째, 운용 체계였습니다. 모듈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임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수치로 설명되어 있었죠. 한 가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보 위협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셋째가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납기 일정이었어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납기는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수치로 보여주는 일정이 믿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었고 단계별 공급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죠. 단순히 빠르게 공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1단계 언제, 2단계 언제, 각 시점마다 어떤 수량이 어떤 조건으로 인도되는지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여러 번 멈췄어요.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정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저는 제안서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늦게 도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안보 공백은 저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유럽이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팀원들에게 한국 제안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조심스러웠어요. 각자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히 읽다가 이따금 눈썹을 올렸습니다. 잠깐, 이게 가능한 수치야? 하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요. 사거리 500km가 정말 맞아요? 납기 일정이 이게 다예요?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팀원들의 질문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답해줬어요. 한 가지씩 확인이 될 때마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의문은 하나씩 해소됐고 그 빈자리에 다른 감각이 들어찼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나라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을 지나가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도감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감각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직 결론은 아니었지만 공기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형식적인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생겼어요. 한국 제안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어지자 내부에서 조용한 저항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 비공식 자리에서의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그 목소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회의 테이블 위로 올라왔어요. 왜 굳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까? 회의실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뒤에 담긴 논리는 꽤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특정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이어왔고 그 네트워크 안에는 상호 신뢰와 관행이 쌓여 있었죠. 수십 년간 다져온 관계예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전체를 재조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게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나토 표준 연동 문제도 나왔어요. 한국산 체계가 나토 운용 환경에서 호환이 되나요? 기술팀의 누군가가 물었고 그 질문은 회의실 안에 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토 표준과의 연동은 우리 작전 운용의 근간이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함께 싸우는 동맹들과 연동되지 않으면 고립된 섬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지점에서 한 번 멈췄으니까요. 저는 기술팀에 별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연동 관련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해달라고요. 결론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압박의 배경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안보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덴마크와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유럽 내에서 동맹 의존 구조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라면 꺼내기 어려웠을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그 질문들이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나라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옳은 방향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 그 개념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점점 무겁게 거론되고 있었죠.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복도에서, 점심자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단어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박 한가운데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하나는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목소리.
또 하나는 지금 이 선택이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 어느 쪽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웠어요. 둘 다 맞는 말인데 방향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보고서를 쌓아두고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동료들과 늦은 밤까지 논의를 이어갔어요.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결론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되새기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 결정적인 한마디가 외부에서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였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유럽에서 가장 큰 한국 방산 협력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죠. 공개된 정보를 통해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직접 들어봐야 했어요. 서류와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의견을 요청했고 폴란드 측은 기꺼이 응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요청이 쉽게 성사되는 건 아니에요. 방산 협력 경험을 공유하는 건 민감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폴란드 측은 예상보다 훨씬 열린 태도였습니다. 나토 동맹국 간의 신뢰라는 게 이런 순간에 작동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통화 연결을 기다리면서 메모지를 펴놨습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솔직히 예측이 되지 않았어요.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고 예상보다 냉정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말만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포장 없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담당자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물었어요. 한국 측 파트너와의 협력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미리 답을 유도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들을 그대로 들어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대방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잠깐 더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들도 결국 그 한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납기를 맞췄다. 기술 지원이 빠르고 구체적이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이행됐다.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응했다.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여줬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떤 보고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기라는 건 결국 신뢰의 산업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안보 자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죠. 계약서가 이행되지 않는 그 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속에서 우리 군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폴란드는 먼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전해준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어떤 기술 보고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사양서가 전달하지 못한 무언가를 그 6글자가 담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지에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팀 전체 회의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앞뒤에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의 결은 달랐어요. 처음 회의실에 흘렀던 그 얼어붙은 긴장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그 종류의 침묵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요. 표결 당일은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눈빛에 무게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말 한마디씩은 나눴을 텐데 그날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고민을 끝낸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더 이상 설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각자가 품어온 결론을 하나로 모으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한 번 더 펼쳐봤어요. 새로운 걸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지. 노르웨이 의회가 장거리 화력 체계 도입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총 190억 크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노르웨이 방산 역사에서도 작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진짜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표를 던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분석과 검토는 우리 팀의 손을 거친 것이었어요. 우리가 쓴 보고서, 우리가 정리한 데이터, 우리가 폴란드에 전화해서 들은 그 한 문장.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논의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익숙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나토 연동, 유지보수 체계, 장기 운용 비용.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논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선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위험이 따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표결이 끝나는 순간의 그 공기예요.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 저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도 같은 타이밍에 숨을 내쉬었어요.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최종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하나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잘 된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흥분이나 환호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다는 조용한 확신.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유명한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오래된 파트너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이미 경험한 나라의 증언 앞에서 가장 준비된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190억 크론짜리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을 지탱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계약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측과 실무회의가 잡혔습니다. 화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긴장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진짜 협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실제로 함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어떤 팀이 올지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어갈지, 어떤 분위기일지.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 동시에 현실적인 경계심도 있었어요. 회의실에 한국 측 담당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처음이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말이 많지 않았어요. 짧게 인사를 나누고 바로 자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자료를 꺼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과장이 없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들의 역량을 좋게 포장하려는 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말하거나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는 식으로요. 성과를 부각시키고 잠재적인 문제는 슬쩍 뒤로 미루는 그런 방식이요. 그건 이 업계에서 흔히 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내놓은 건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일정표였습니다. 1단계 공급은 이 날짜에 시작합니다. 2단계는 이 시점이고 각 단계별 점검 일정은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겸손을 과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정확하게 답했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 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 속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일정표가 더 믿음직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말이 많고 표현이 크다고 해서 실행력이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사람이 결국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회의가 2시간쯤 진행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측 수석 담당자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담당자가 잠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저희는 그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한참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준. 한국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된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정표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안보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신뢰는 관계의 역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이 아닌 숫자와 행동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계약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동료들도 그랬고 때로는 외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언론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기사가 몇 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질문 뒤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잠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전제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을 거부했다는 전제. 우리가 오랜 동맹 관계에서 등을 돌렸다는 전제. 어느 쪽이든 그 전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부는 관계를 끊는 행위지만 선택은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행위예요. 우리가 한 건 후자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입니다. 나토라는 틀 안에서 오랜 협력 관계 안에서 그 신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건 이번 결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이란 특정 계약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 결정은 그것과는 별개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약속한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답한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답이 한국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아시아의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쓰면서도 그 무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접점이 많지 않은 두 나라가 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파트너가 된 것이에요.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의 성공이 아닙니다. 숫자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뢰를 쌓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약속을 지킨다는 게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한국은 폴란드에서 먼저 증명했고 그 증명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신뢰의 기반을 닦아줬고 우리는 그 위에 섰어요. 안보 협력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약속을 지키면 그 신뢰가 다른 나라에 전달됩니다. 그 전달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요. 말 그대로 신뢰의 연쇄 반응이죠.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합니다. 신뢰입니다. 무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결국 관계 위에 세워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그것을 제공하는 쪽이 신뢰를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신뢰가 쌓이면 그것 자체가 안보 자산이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을 저는 직접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의 그 정적. 12명이 앉아 숨소리도 죽이던 그 공기. 폴란드에서 들려온 짧은 한마디. 담당자의 담담한 일정표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확신. 그리고 190억 크론이라는 결단. 표결이 끝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내쉬었던 그 긴 숨. 그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걷는 일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그 용기를 가능하게 해준 건 결국 한국이 먼저 보여준 신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위기 속에서 떠올리는 이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지켜온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직접 선택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작지 않은 무게로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산책길 수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독자님들의 삶에 포근한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